맛집까지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방송 뉴스앤다큐 NDN 방송입니다. 저희 NDN 방송에서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님들을 모시고 부천시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과 후보들의 비전 제시를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초대 손님으로 윤병국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윤병국 의원님은 지역에서 그 자전거 타는 시의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등굣길 교통정리를 한 13년 정도씩 아주 오랜 동안 해주신 의원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5대, 6대, 7대 3선 의원을 역임하시는 동안에 지역 주민들과 그 약속한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그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4차례 수상하신 경력도 있으시죠? 네. 좀 자세하게 그 매니페스토 그 약속 대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6년께 처음 생겼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하고 그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 유명한 강지원 검사께서 초대 이사장을 하셨고 그런 단체인데 제가 그 단체에서 시의원 임기 3번마다 제시한 공약이 매니페스토 원칙에 잘 맞고 그 다음에 그 공약대로 잘 실천을 했다. 그래서 기초의원 중에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공약 이행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매 임기마다 그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 시의원이라는 별명이 그 생긴 적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뭐 계기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시의원이 됐는데 2006년도 말부터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의도적으로 안 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동차 대신 그 대신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전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또 골목 주민들과 이렇게 민원을 챙기기도 좋고 그다음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을 해서 아예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만 타고 있고 아직까지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 타는 시의원에서 슬로건을 시장 가는 자전거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그 등굣길 교통정리도 그 의원이 그 되시기 전부터 그 봉사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이 쉽지 사실 13년 동안 등굣길 교통정리를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사실 1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갈 때까지 아마 13년 정도가 걸릴 텐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그 교통정리를 하는 그 봉사활동을 해오시면서 그 남다른 어떤 추억이나 보람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소개해줄 만한 에피소드가 따로 있으십니까? 학교 등굣길의 교통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좀 뭐라 그러나 좀 흑심이 있었다고 할까 순수하지 못한 2006년도에 제가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면서 2005년도부터 이거는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시의원이 당선돼도 중간에 그만두기 힘들다. 이거는 내 시의원 임기 내내 해야 되는 그런 일이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수식을 꼭 붙여주십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과분하게 칭찬을 받는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13년 만에 그만하겠다. 시장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학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올해 봄방학을 끝으로 그만뒀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시의원이셨냐고 제가 아직 몰랐다고 그냥
그 근처 교회나 학교에서 나와서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인이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제 의정보고서를 배우고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아저씨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기억을 한참 만에 떠올리는 이런 모습도 보고 어찌됐든 뭐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그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느 구석에선가 그런 일들을 장기간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지역에 도움을 준 것보다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9시에 딱 활동 끝나자마자 시의회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아주 저로서는 고마운 활동이었습니다. 그 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흑심이라면 뭐 아주 많은 의원들이 가져도 좋을 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7대를 넘어서서 8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한 28년의 세월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 5대, 6대, 7대 12년 동안 부천시 의회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12년 동안 남다른 활동을 해오셨다는 그 평가를 받고 계시고 의회 활동을 의정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기록도 하시고 기록한 것을 또 시민들에게 이메일이나 책을 발간해서 시민들과 함께 서로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동안 깨닫고 느끼신 지방자치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2005년도에 사실은 지방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지방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제가 흔히 말하는 민간 위탁기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공무원들이 그 민간인을 대하는 이런 태도, 그 다음에 행정정보에 대한 벽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이 돼서 저런 것들을 한번 좀 깨쳐보겠다. 또 그리고 행정정보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의원을 했는데 제가 12년을 시의원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단단한 벽이다. 그런 생각을 나날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대 정당과 또 그 지역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거대한 카르텔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단단한 벽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를 실감하기 힘든 그런 면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지방자치 새로 고침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시고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제가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어떤 우리 금방 말씀 주셨던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속살이라고 할까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어떤 대안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제도적인 방향에서부터 지역의 대안정치 사례까지 일일이 해 두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교과서로서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충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후보자 또는 그런 지망생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새로 고침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의원님이 직접 간단하게 언급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현재 지방선거제도가 그대 양당에게 유리한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선거제도의 벽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장벽들이 너무나 높다. 이런 이야기 주로 썼습니다. 그 실내로 보면은 우리나라 광역의회 같은 경우 2006년도에 광역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그때 108명이었는데 한 개 정당이 108명을 싹쓸이를 합니다. 서울에는 96대 빵, 그 다음에 부산은 36대 빵,
인천 30대 0 이런 식으로 전국 주요 그 광역지자체의 지방선거에서 한 개 정당이 싹쓸이를 합니다. 일당 독점이죠. 그런 선거제도가 지금 돼 있다는 거고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이 한 자리씩 딱 나눠가지게 그런 2인 선거구 제도로 갔다든지 이런 제도들은 정치 시민들의 그 정치권 진입이라든지 진입을 마음먹을 그런 엄두조차 못 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들이 명백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제도적 한계를 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또 제시를 해놨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제도들에 앞서서 시민의식들이 이렇게 먼저 각성이 되고 준비가 돼야 그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그 거대 양당 구조가 독식을 하는 독과점을 이루는 이 정치 구조 이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그 말씀들과 그 구체적인 실증 사례들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참 내용이 충실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윤병구 의원님 이력이나 그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특이한 이력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처음 4년은 야당 의원으로 출발을 하셨고 두 번째 4년은 여당으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또 도전하실 때는 무소속으로 그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되시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대개의 경우 그 여당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 그 3번째 그 임기에서는 무소속으로 그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4년은 야당을 하고 4년은 여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 철새처럼 이렇게 정당을 옮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워낙 저는 그 시민운동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시의원을 하기 전에 제가 워낙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할 때 부천 YMCA에서 사회생활 졸업하자마자 YMCA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해왔고 부천 YMCA에서 담배 자판기 운동이라든지 생협운동 그렇죠. 이런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와서 저는 사실은 2006년도에 처음 출마를 할 때도 이거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2인 선거구제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서 이거는 1번, 2번 두 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가지려고 하는 선거다 라고 이렇게 그 세팅되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그나마 좀 그 제가 선호하던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해서 시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야당이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선거는 이제 뭐 정당 이름이 바뀌고 해서 민주당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2010년도고 그때 부천시장이 김만수 시장이 당선되고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여당이 됐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돼서 이제는 드디어 그 내가 그렇게 비판하던 정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야당 의원 때는 말이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했는데 여당 의원이 되니까 정책에 참여할 길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비판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 제가 1년 좀 지나고 나서는 이거 아니다. 나는 정당 생활에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영원히 야당인가 보다. 그래서 탈당을 결심했던 거고 그때 탈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기초의원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일부러 탈당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2014년도 선거 직전에 양대 정당들이 전부 정당공천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보고 발표한 것을 보고 그때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겁니다. 무소속이 된 것은 요번 바로 직전 2014년도 선거를 앞두고 제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지만은 저는 여당 의원이 된 지 한 1년 좀 지나서부터는 이거는 그 여당에 무조건 편성해서 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당 소속의 의원에서 무소속으로 이제 그 출마를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 그 권력층 그러니까 소위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의 눈치를 그 보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비판을 했을 때는 어떤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좀 더 그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소속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시장과 그 시의원은 좀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의원들은 뭐 지금 3인 선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또 당선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그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선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필승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필승 전략이 아니라 예. 이것은 그 시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대안을 갈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 제도가 1번, 2번만 투표하게 돼 있는 그런 정치 제도에서 제 당선이 어렵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대안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마저도 중앙 정치가 지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아무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가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던 경력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정치의 불신을 가지는 시민들이라든지 대안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시민들에게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이러면은 유권자들이 충분히 투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천의 유권자들이 그런 대안에 대한 갈망들이 역대 선거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2016년도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제3세력 새정치에 대한 희망이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라든지 또는 역대 시장 선거를 보면은 무소속 후보나 제3 후보들이 넉넉한 지지율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대안만 제시를 하면은 충분히 시민들이 투표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부천이 지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 그리고 김만수 시장께서 여러 가지 토건 행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안다라면은 충분히 대안 세력에 투표를 할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시의원을 처음 출마하실 때도 우리 윤병구 의원님이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해 오시고 또 누구보다 시의회 의원이 돼서도 활동을 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이 사실은 무소속 출마를 만료하고 가능하면 좀 선명한 야당에 들어가서 당선 가능한 야당 쪽에서 당선이 돼서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때도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셨다가 당으로 출마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부천시장으로 출마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뭐 부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의회가 거대 양당 독점 체제의 폐해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천에서 이번에도 부천시민 정정당당인가요?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번에 또 시의원, 도의원 분들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출마 후보자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천 시민 정치 정정당당에서는 어떤 우리 이번에 윤병구 의원님과 긴밀하게 연계돼서 뭐 이렇게 좀 선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건가요? 지금 정정당당은 지금 출범을 해놓고 있고 저도 물론 출범할 때 잠깐 발기인이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공정하게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룰을 정하고 있고 3월 20일 정도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정당당이 제가 추구하는 바와 같습니다. 같긴 합니다만은 그쪽에서 후보로 선정을 하고 지지를 결정을 할 때까지
저도 뭐 객관적으로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천 시민정치 정정당당에서 이번에 그 지방의회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지원을 할 만한 후보자라고 판단이 되거나 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그 힘을 모아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 부천시장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지난 8년 네. 김만수 전임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번 시장 선거의 슬로건을 땅 팔아먹는 토건 행정 아웃, 그다음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부천 오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그 지난 8년 동안은 김만수 시장과 민주당 그 시의원들이 같이 해서 부천의 여러 가지 토건 행정들을 아주 빛의 속도로 해오고 있다. 지금 임기 말인 지금에도 오히려 그 개발 속도는 늦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미래 부천을 위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토건 행정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토건 행정의 문제점, 사실은 뭐 여당 야당이 바뀌어도 별반 차이 없는 토건 행정들을 중심으로 잡고 그 시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김만수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네. 이 동사무소 이 광역동 문제 이 문제를 처음에 경제적 효과나 비용 절감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광역동 문제가 진행이 됐는데 자들은 더 불편하고 좀 더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 멀어지기만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은 이제 우리 행정복지센터 체제다 그럽니다. 우리 2016년도 7월 4일부로 3개 구청을 부천시가 없애버렸습니다. 10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36개 동원 없애지를 않고 그대로 36개 동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10개를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워낙 구청이라는 데가 주민들이 이제 직접 이용하는 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니었다 보니까 달라진 것은 없는데 행정복지센터 체제가 되면서 공무원들은 사급 서기관 승진 자리가 7개나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 광역동을 한다거나 이런 그 동 통폐합을 할 때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이러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이 오히려 그 공무원 승진 잔치만 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운영을 해보니 이게 그 애초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행정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광역동인데 이 광역동 계획은 26개 일반동을 없애고 행정복지센터 10개만 광역동으로 남기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각 그 행정복지센터별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아주 그 민심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 가까이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까이에 있던 동사무소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구청이 10개가 되는 폭인데 굉장히 행정 서비스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오는 효율은 뭐냐 이런 걸 볼 때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건데 지금 부천시가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다시 구청 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대로 그대로 그 행정복지센터나 26개 일반동을 그냥 두는 이런 형태로는 어정쩡해 가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광역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불만을 좀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가 차기 시장이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감개되지 않고 또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사실은 부천시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 편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행정 그 서비스는 주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네. 그리고 실제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 또 비용 절감 효과도 사실은 그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그 자리를 늘리는 공무원 자리 잔치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광역동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그 계속 진행하자니 이런 또 문제점들도 그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이메일로도 이미 이제 공약처럼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광역동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 공무원의 5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용역회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어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표현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다들 행정 전문가들입니다.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일이 공무원들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면은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 부작용은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텐데 저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그 미래의 행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모든 행정의 방향은 시민에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속도도 시민들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나 정치권이 결정을 하고 밀고 가면 주민들은 따라가는 뭐 그런 형태였는데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동이 생긴다면은 저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장이 가진 행정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은 거의 뭐 임명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숫자를 한 1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선출도 직접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그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그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 단위부터 실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뭐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제는 삼선 의원을 역임하시면서 뭐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눈을 감고서도 훤하게 내다보고 계시고 또 대안도 척척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삼선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오셨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시장을 맡게 되시면 부천시의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는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급한 문제가 지금 현 시장이 제기해 놓고 있는 대장동 산업단지 계획을 일단 중단시켜야 된다.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천시장이 대장들 70만 평의 공단과 복합시설들을 넣는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임기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장이 지금 그 개발 계획을 임기 안에 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수기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판단하기는 저기에다가 그 공단을 논밭을 없애고 공단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미래부천을 위해서도 저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당장 거기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중단을 시켜놓고 시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고 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 의원님께서는 1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부천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누구보다 아주 충실하게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부천시가 무리한 토건 행정을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저지하고 또 부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지시킨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해오시면서 자신의 업적이다라고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그를 공격하시는 분들은 무소속이니까 아무 일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소속이니까 해온 일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역 민원도 꼼꼼히 챙겨서 아까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을 정도로 지역 민원을 꼭 그대 정당이라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당 의원들은 절대로 제기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야당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당인데 그쪽 분들은 워낙 또 가진 정당의 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속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제일 먼저 사실은 여당이 돼서 우리 민주당 시장과 다른 의원들하고 부닥친 게 중앙공원 내에 문회관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지역구인데 중앙공원 내에 문회관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께 여당 의원으로서 이거는 안 된다. 주민들 좀 더 설득을 하든지 주민 여론 수렴을 좀 더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때 의논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거꾸로다. 의회 절차는 마지막 절차고 그런 건데 뭐 어떻게 의회 승인 문제를 해달라 그러냐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그거는 2014년도 문회관 백지화하겠습니다 하고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시장을 이긴 거죠. 항복선언을 받아낸 거죠. 그 일에 제가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움 느끼고 있고요. 이번 임기에 들어와서는 900억 예산을 들여서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민주당이나 지금 대통령께서도 특목고에 대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을 세워놓고 그렇죠. 특목고를 확대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정당의 출신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특목고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교육감도 승인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논리로도 안 맞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또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사회에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협의하고 이런 일이 있고 다음에 대형 유통마트들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계획들이 진행이 됐는데 코스트코 입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산단지에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시가 발표를 했을 때 이것은 지역의 영세 상인들을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산단지의 기능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시가 신세계가 포기를 했지만은 시가 계획대로 안 됐던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큰 일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계속 의논을 하고 시민들 의견을 묻고 의제화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이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의회의 본연을 당한 거고 무소속 시의원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 수십 명의 할 일을 대신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 중에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재개발 사업인데요. 네네. 1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의 행정 당국이나 사실은 또 입법기구인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중앙에서 행정부나 입법과 제역과를 하지 못할 때 또 자치단체의 집행부나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2016년부터 재개발 사업의 직권해제 조항과 관련된 조례 제정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의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천시 공무원들을 만나도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손을 놓고 있고 아니면 오히려 개발 추진 세력들의 편을 들어주거나 또 시의원들 역시 사실 십수년이 지났지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데 부천 시민들이 아주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시의원들이 어떤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해결되기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런 문제들이 왜 지방의원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안 되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진단을 하신다면? 지방자치의 권한의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런 문제라고 진단을 한다라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뭐 이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 대부분의 행정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이 시장이 그 지휘를 하는 이런 그 개선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모든 것들을 그 지방의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시장에게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일방의 당사 한쪽 편에 서지 않고 그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들은 시장이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시장이 결정하면 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의회에서 중요한 그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시장이 결정해 준 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여당은 그렇게 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그 정당 구조가 여기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물론 요번에 이제 그 직권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 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나 뭐 또는 신념 이런 거에 지배받는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직권 해제에 반대하는 많은 의원들의 논리가 이것은 그 집행부에서 결정해야지 우리가 시의회가 의원들이 어느 특정한 입장에 서버리면은 우리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의회에서 기권을 한다라는 것은 찬성 쪽의 입장에 선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에 그 동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고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충분히 연구가 안 되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역시 또 지역의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로 부상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시장 후보들의 입장만 보아도 현재 서로 상반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그 결과만 가져올 테니까 그 환경을 보존하는 그 의미에서 이것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주장으로 서로 양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알려진 건데 지금 뭐 기사도 낸 건데 아마 시장 후보 중에서는 그 김인규 후보님하고 우리 윤명구 후보님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구체적인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네. 지금 그 대장 들판 지금 전체 한 뭐 120만 평, 130만 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개발 대상이 되는 게 70만 평이니까 그 절반이 훨씬 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대안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자체로 있는 자체가 충분히 대안이 되고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뭐 많이 반대들 하셨겠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대안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충분히 그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고 공익에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불판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자라는 그 식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그 홍수 때 그 담수 기능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 온도를 낮춰주고 또 미세먼지를 가라앉혀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이미 이제 그것을 그 7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면서 물도시에 그런 기능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지금 없애버리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공익적으로 유익하다라면은 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의를 못합니까?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한 50년을 그대로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땅을 갑자기 지금 그 제안을 해가지고 불과 이제 2015년도에 제안을 해서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벌써 행정행위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대장산업단지 문제가 지금의 지방자치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양립하는 주장이 있을 때 뭐 한쪽 측면에서 이야기하듯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추진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국에 산업단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방산단들도 많고 그런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특화되지 않은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상가를 또 거기에 만들고 또 옆에 또 이렇게 주거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어디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뭐 이주를 해올 만한 그 업체들이 한 27%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개발 추진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또 시민들과 각계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좀 더 분석하고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어떤 발전 방향을 세우는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표한 계획만 해도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이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서운산단 그 20만 평 가까이 되는 서운산단이 개발됐는데 그 분양가가 3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일찍 분양한 우리 오정산업단지가 46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어요. 근데 여기 대장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하는 수치로도 6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분양가가. 그런 땅에, 그 비싼 땅에 들어올 업체들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는 그 서운산업단지 바로 위에 계양 쪽에 100만 평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국가정책에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뭐냐면 쭉 나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미래사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군뚝산업이 산업의 주축으로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구조 재편이라든지 또 도시의 그 도시로서 갖춰야 되는 자족기능 그러니까 일정 정도 주거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가 있고 이런 그 자족기능들을 완전히 해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부천이라는 거는 전국의 인구 밀도가 거의 1위에 육박하는 그런 도시인데 온통 시가지만 남게 되고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는 가령 우리가 저 의왕이나 군포 이런 데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수리산이나 이런 큰 산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디까지가 의왕이고 어디가 군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그 탁 붙은 그 자족 기능을 잃어버린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도시가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좀 더 그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실행 가능한가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양당의 거대 정당의 시장 후보들이 어느 분들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무소속 출마하시는 또 윤병국 의원님과 한번 깊이 있게 이런 논쟁을 하면서 서로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행정행위가 이미 많이 됐으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논리에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고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이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시장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이킬 수 있을 때는 그분들이 뭐 하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민주당과 지금 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철저하게 반성부터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모든 게 결정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고 지금 업체를 모집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고 선정을 할 텐데 거기 공모 지침에 보면은 시의회 반대라든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상동 영상단지 같은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2년이 지나서 사업이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시가 위약금을 받아서 수익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현안 중에서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폐기물 조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번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서로 그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양상인데 네. 그 폐기물 조례 내용은 무엇이고 왜 이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네. 한번 그 얘기를 좀 저도 뭐 그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의원들 간에 진행된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만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슬슬 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평소 그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나 내용들이 충분히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본인이 이제 지금 부천시장을 출마하셨는데 시민들께 후보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피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제가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방의원 431명 중에서 7명이 무소속이 당선됐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이 부천의 유일한 무소속 시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 기성 정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지방자치에도 중앙정당의 논리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그 중앙정치권의 논리로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라느니 아니면 그 정권이 현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느니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하는 사이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개발 정책이 광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무소속이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윤병국의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믿을만하다 생각하시면은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천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1991년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지방선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 일꾼들은 누구인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 일꾼은 누구인지 부천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 뉴스앤다큐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엔 5번째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